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자율주행 수소차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 궁금한 게 많습니다. 제가 아무런 지금 건 좀 하지 않고 있는데 조마조마하네요? 예, 괜찮습니다. 근데 앞차가 만약에 뭐 급증을 한다든지 저러면 어떻게 하죠? 마찬가지로 저도 뒷정거를 10km를 달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래차 부분이 세계적 수준임을 확인했다며 2030년엔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차가 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밀 안전 지도만 갖춰지면 어디든지 이 안전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시기까지 왔다. 이런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되었고 아주 기뻤습니다. 자율주행차는 문 대통령이 혁신 성장을 이끌 대표 산업으로 꼽아온 분야입니다. 혹시 모를 안전에 대한 우려에도 대통령이 직접 시승에 나선 건 자율주행차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현 정부 경제 기조가 반기업적이라는 재계 불만도 있는 상황. 일자리 나누기 모범 기업으로 어제 한화 큐셀을 찾은 데 이어 이틀째 대기업 기살리기에 대통령이 직접 나선 걸로도 보입니다. 우리 한화 큐셀 업어드리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진짜로 업어드릴까요? 청와대는 대통령이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기업들은 앞으로도 적극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작년 6월 세월호 특조위가 강제 해체되면서 남긴 중간 보고서입니다. 정부의 방해와 비협조가 세부 제목까지 붙여 상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청와대가 특조위 활동의 핵심인 진상규명국장을 위원회 해체 순간까지 임명하지 않은 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보고서는 뭐 그 중에 핵심적인 사항만 요약한 거죠. 뭐 실제로는 그게 늘 일상적으로 해온 거니까. 그 정부 부서가 독자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청와대에서 일정하게 지침 이런 거를 줘서 그러지 않나 싶어요. 진상규명 관련 예산은 특조위 요구액의 9%만 배정됐고 인양선체 정밀조사 예산은 48억 원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조사 거부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참사 대응 관련 자료를 요청한 특조위 관계자의 출입 자체를 거부했고 해경은 100만 개의 교신 음성 파일 중 0.7%만 제공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조위 공무원들인데 무슨 민원인 취급도 하고. 해수부는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을 철수시켰고 교육부는 특조위가 잡은 청문회 장소 예약을 취소시켰다고 보고서에 기록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인원 축소에, 기획재정부는 예산 축소에 앞장섰다고 적혔습니다. 사실상 정부 모든 부처가 등을 돌린 셈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혀서 저희는 마치 유리벽에 갇힌 채로 뭔가 활동을 해야 되는 것 같았고 마치 유령과 싸우는 것 같았고요. 주무부처이면서도 일련의 방해 공작에 앞장선 혐의로 해수부의 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은 어젯밤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과거 성추행 피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가해자도 지목했습니다. 취업 과정에서 취업을 하려고 했던 회사의 이제 로펌의 대표였는데 취업을 앞두고 있던 자신의 상황이 당시 저항을 할 수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검사장 출신의 로펌 대표와 제가 갈등을 빚어서 향후 취업 시장에서 제가 어떤 이득을 볼까. 한 의사는 JTBC 취재진에게 8년 전 성추행을 당했다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가해자는 같은 대학병원에서 일했던 교수였습니다. 새벽 한 3, 4시경에 전화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부인과 부부관계를 하는 중에 목이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희롱 발언은 사무실에서도 이어졌고 상사에게 문제를 알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니? 그리고 너가 너무 예민한 게 아니니? 그런 게 싫으면 너가 떠나라. 의료계 성범죄 피해는 110뿐만이 아닙니다. 의사 면허가 있어야 가입 가능한 커뮤니티 게시판엔 성적 피해를 당했었다는 글이 지난 월요일 이후 수십 건이 올라왔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고백으로 시작된 미투 운동이 법조계를 넘어 정계와 의료계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거기 있으면 안 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기록물 같은 것들이죠. 다스 창고에서 MB 청와대 문서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이 기사 제목을 보고 순간적으로 영포 빌딩 창고라고 봤어요. 다스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왜냐면은 거기에 정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기사를 보고 당연히 다스라는 그 글자를 나도 모르게 영포 빌딩이라고 읽었거든요. 아니 근데 다스 서울 사무소가 지금 영포 빌딩에 있어요. 그 영포 빌딩이 맞아요. 네. 영포 빌딩에 다스가 있는 거고요. 워낙 우리가 많은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이 머릿속으로 정리가 잘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아니 2016년에 다스 서울 사무소가 원래 양재동에 있다가 지금 영포 빌딩으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2층에 있어요 지금. 지금 그래서 검찰이 다스 압수수색한 문건 중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기록물, 청와대 기록물이라는 게 분명히 여기 써 있는데 박스에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기 보관했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서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보고 이 이명박 측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보관한 거 실수 가져가세요 이러고 있어요 지금. 실수로 보관했대. 그러면서 가져가래 국가기록원 보고. 이렇게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정말 무식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죠. 내가 대장이었으니까 내가 있을 때 만들어진 건 다 내 거, 다 가져가는. 그 본인이 제가 저번에 읽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썼던 편지에 보면 그 내용이 너무 구구절절하게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똑같이 그보다 훨씬 더 당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요 공식적으로 이명박 정부에게 요청을 했어요. 여차저차해서 그 기록을 보라. 매번 올라가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주원 시스템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으니까 볼 수 있게 해다오. 이렇게 요청을 한 상황이었고요. 지금 이명박은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관한 증거 자료들을 갖다가 여기다 보관한 거라고 보여요. 심지어 청와대에서 영포 빌딩으로 옮길 때는 포장이사를 이용했다고 하죠. 그러게요. 너무 웃겨 이런 부분들이. 아니 이 사람들은 박근혜도 그렇고 포장이사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니 무슨 보안 서류를 움직이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포장이사로 너무 자기들 마음대로 쉽게 이동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명박이 청와대에서 재직하던 그 대통령으로 있던 그 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문건을 다 여기에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퇴직할 때 나올 때 이제 다 검토를 거쳐서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라고 판단한 것만 모아놨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이게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 불편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대신 치워줘야지 하고 갖고 나온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 자료에는요. 분명히 다스는 당연하고요. 다스에 관계된 건 당연하고 이명박이 미국의 주미 영사관을 통해 가지고 돈을 슈킹한 거. 네. 국내로 들어오게 슈킹한 그런 상황들 이런 거에 대한 그 전반적인 증거 자료들이 다 들어있을 거고 또 하나 들어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의심되는 것은 박근혜와 이명박이 단독 독대했던 서류도 분명히 있을 거다. 9월 달에 2012년 9월 달에 독대를 한 날 그 서류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메모 형태라도. 그러니까 BH라고 박스에 적혀 있었다고 했는데 잘 찾아보면 GH라고 써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혹시 모르지만 사실은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가슴을 쿵 친 게 뭐냐면 저기에 과연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조작하려고 시도했던 그런 명령을 내리고 실행했던 문건들이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걸 문건으로 남겨놨을까요? 그러니까 갖고 나왔죠. 파쇄하기 너무 아까운 거야. 그 경험들이. 아니 그거는 좀 너무 위험한 자기 자신한테도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왜 문서로 했을까? USB나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더 위험한가요? 더 위험하죠. 한번 카피되면 어떻게 막을 그렇죠. 거예요? 그걸. 디지털은 카피가 한번 되면 무한 카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게 더 웃겨 나는. 그래서 이게 BH라고 뭐 블러하우스 청와대 문건인 거는 뭐 누구나 아는 건데 검사들도 이게 압수수색 들어가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물론 미리 알고는 들어갔지만 실제로 그런 게 있으리라고 남아있으리라고는 사실은 확신을 못했을 상황이었을 것 같고요. 이 박스 안에 있는 증거 자료들이 이제 앞으로는 나오겠죠. 재판을 통해서건 이명박을 불러들여서 조사를 할 때 분명히 이제 이 자료들이 그 기초가 돼서 움직여질 텐데 다른 거는 다 몰라요. 다른 거는 다 부차적이야. 빼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일단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걸로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너무 억울하거든요. 네, 그렇죠. 걱정되는 게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거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국가기록원으로 바로 이관될까 봐 저는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건 안 되죠. 바로 수사를 통해서 그 내용이 속속들이 다 검토가 된 다음에
이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언론에서도 충분히 조사가 되고 공개가 된 다음에 기록원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이게 대통령 기록물인지 아닌지를 분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분류됐으니 곧바로 기록원으로 가버릴까봐 저는 걱정이 돼요. 그 법적으로는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게요. 이게 지금 어디서 길에서 주운 게 아니고요. 캐비넷에서 그냥 주워온 게 아니고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압수수색된 증거 물품이에요. 검찰에서는요. 이것을 국가기록원으로 원본을 전달하더라도 카피본을 반드시 남겨놓게 돼 있어요. 안 남겨놓으면 이거는 업무 태만이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다 막 서류 철해놓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호치케스 집어넣고. 예. 그러면 사실 이거는 전자로 다 들어가서 카피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재밌겠네요. 하고 싶네요. 저 그런 복사 잘 하는데. 저도 잘 하는데. 이번에 평창 올림픽 초대장 가지고 한정도 수석이 갔을 때 그 범죄 현장에 청와대 사람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전 그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보면서. MB의 마음이 적진의 본진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MB가 웃고 있지만 굉장히 떨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추가로 잠깐 말씀을 드릴 거는요. 이명박 측에서도 여기서 나온 문건들이 청와대 문건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여기 왜 있지? 가져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게 정말 웃겨 죽겠어요. 이거를 사실은 인정을 하고 해당 문건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 공문을 검찰에게 보냈어요. 아까 야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검찰 손에서 계속 있을까 봐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내달라고 한 건데 검찰이 짱구가 아니거든요. 수사에 돋은 사람들이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증거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검찰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네요. 복사가 힘들다면은 타이핑을 해서라도 제가 완벽하게 복제를 해놓는 자원봉사를 하고 싶네요. 자봉, 무보수로요. 예. 프랑스에서 고가의 스마트폰을 훔치는 집시들이 그걸 훔쳐서 막 달아나다가 잡히잖아요. 그러면 하는 변명이 있어요. 똑같아요. 내 건 줄 알았어. 지금 MB의 수준이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모두의 바람이 모여 하나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열정이 모여 평화의 불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75억 인류의 평화 올림픽이 되길 바랍니다. 2018년 2월 9일 대한민국 평창.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평화로운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20억 원을 횡령했다고 말하는 간 큰 격리 직원 조 아무개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전 격리 직원 조 씨. 사실은 이게 애매했어요. 왜냐하면 이 격리 직원을 불러드릴 때 참고인으로 불렀거든요. 조사를 불러드릴 때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드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직접적으로 범죄에 가담되지 않은 것 같아 이 사람은. 라는 분위기를 줘요 상대방한테. 그래서 참고인으로 조사할 거니까 와주실래요? 불러요. 조사를 하니까 너 범죄 저질렀네? 그리고 피의자가 딱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공범이 된 거죠. 같이 횡령을 어쨌든 돈을 가져갔다는 아직은 공범 단계까지는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조직범죄로 치면 행동대장이 아니라 행동대원 마지막 실행범으로서 이제 공범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이 조모 씨라는 사람이 마음을 놓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법적인 처벌 안 받을 거야.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지났거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씨 오빠들이 지켜줄 거야. 그렇지. 공소시효가 지나니까 이제는 처벌 안 받을 수 있어라고 해서 참고인으로 부르니까 덜렁 들어갔는데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요. 검찰 입장에서 이게 공범 그러면 공범은 공소시효는 똑같아지거든요. 이명박하고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다스 이상은 회장의 18년 동안 운전을 했다는 김종백 씨 있잖아요. 네. 김종백 씨 이야기가 이래요. 이 조 아무개 씨가 격리 직원 조 아무개 씨가 그동안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동형 씨도 이제 헛소리 삑삑하고 이 김희중 씨도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김백준 씨도 이제 막 이런저런 거 털어놓으니까 금이 가기 시작했죠. 예, 이 조 아무개 씨가 이랬다는 거예요.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원한 게 그런 거였잖아요. 예.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원래 조화무게씨 이분은 그러니까 유야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냥 심부름만 했던 사람이지 전체 그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그냥 특검에서 봐줬기 때문에 특검에서 덮고 넘어간 건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위에서 다 알아서 해서 자기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서 지금까지 다스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인데 왜 이제 와서 나를 뭔가 중대한 범죄자인 것처럼 사회적인 분위기가 몰고 가고 김희중 씨가 조화무게 씨를 특정한 게 아니라 이동형이나 이시영이나 김희중, 김백준 이런 사람들의 그 진술을 다 종합을 해보면 이 조화무게 씨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다는 게 너무 명백해지니까 자기도 이제 그런 그 그림의 조각들이 자기한테 이렇게 화살이 오고 있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자기가 너무 손에 피를 많이 묻혔어 지금. 그러면은 나도 이대로 내가 그냥 당하고 죽을 수는 없다. 나도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김종백 씨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조모 씨가 이 격리 직원 조 씨가 현명한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처럼 굉장히 현명한 거가 여기서 피의자로 전환이 되지 않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도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냥 참고인 수사를 끝나고 그냥 끝까지 우리밤을 내밀고 나가버렸다. 번개탄 먹어요.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거든요. 자, 이 조 씨가 120억 횡령건이라고 그래서 본인이 120억을 횡령했어요라고 진술한 사람이에요. 내가 다스 120억을 횡령했어요라고 진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짓 진술을 한 거거든요, 이 사람이. 그랬던 사람이고 이 사람의 죄를 놓고 보면 120억 원을 횡령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는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명박과 관련된 다른 일들이 걸려 있는 거죠. 안 봐도 뻔하죠. 그 이후로 이 다스라는 회사가 그거 일회성으로 120억을 횡령한 그 혐의 그 당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뭔가가 있어 왔기 때문에 검찰이 증거를 자꾸 물어보고 증거를 들이미니까 할 수 없었고 그러니까 피의자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120억 횡령했어요라고 얘기했던 그거 이후로 어떤 혐의가 구체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피의자를 전환을 한 거고 이 조 씨는요. 검찰한테 무조건 매달려야 돼요. 협조하지 않으면 네. 굉장히 불리해질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럼요.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죠. 예,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고요. 120억 횡령건도 누가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라고요. 라고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다 알고 이 조각을 맞추기 위해서 빠져있는 조금의 그 틈새들을 메워 나가기 위해서 이 조화무게 씨를 소환하고 피의자로 전환한 거지 모르는 게 있어서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자 부른 게 아니거든요. 거짓말 하면은 혼납니다, 진짜. 조사가 있던 날 아침에 검찰청에 이제 출두를 하잖아요, 법원에. 그 모습을 보면 이렇게 기자들을 마주하는 본인을 상대로 이런 경험이 처음일 거란 말이에요. 처음이죠. 그때 느꼈을 것 같아요. 아, 인생은 실전이구나. 실전이구나 느꼈을 거고요. 이 격리 직원 조 씨 경우에는 가정을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홀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버틸 방법이 없습니다. 다 이야기하고 10년 받을 거 1년 받고 1년 받을 거 집행유예 받고 그러니까 이게 최선인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조화무게 씨가 이번에 피의자로 전환되기 전에 밖에서 슬기로운 감방 생활도 봤을 거고 착하게 살자라는 그 감옥 리얼리티 예능도 봤을 거예요. 왜냐? 일말의 가능성이 있거든.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다 챙겨봤을 거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에 대한 굉장히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돼 있는 상태예요. 약간 기대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고 이렇게 다 꼼꼼하게 자기 기억력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다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야지만 자기가 나는 둘째치고라도 우리 가족이라도 지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좀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범죄에 그냥 격리 직원으로 사회생활 시작했는데 사장보다 더 위에 있는 회장님, 왕 회장이 심지어 대통령이었어. 왕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압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월급 몇 푼 받아 그 안정적으로 받고 싶어가지고 시작했던 일이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고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누가 그게 자기가 하는 짓이 이렇게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어 놓을 만한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냥 돈 많은 사장이 자기 재산 빼돌리려고 그냥 차명 계좌 몇 개 열어서 그 돈 장난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겠지. 이게 국기문란하고 연계될 거라고는 그 당시에는 이 여자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불쌍해요, 진짜. 몰랐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알고 싶지 않았겠죠. 그럴 수도 있고. 네, 네. 거기다가 자기가 받은 돈도 있잖아요. 이 특검이 이명박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특검이 움직인 거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었으면 이 사람이 그리고 특검에서 개인 횡령으로 이게 결론이 나지는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고 또 내부적으로 누군가에게 걱정하지 마. 너 그냥 이렇게 해서 처벌 안 받고 그냥 월급 받으면서 살 수 있게 해줄게라고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들을 겪으면서 이 사람은 알고 싶으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인데 알고 싶지 않았다고 보는 게 더 맞아요, 사실은. 뭐 경주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아마 이 사람이 누군지 동네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다 알죠. 네, 이미 굉장히 생활하기가 힘들어진 상태일 것 같은데 빨리 이 조사 기간을 단축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네요. 자, 강남의 핫플레이스죠. 영포빌딩에서 그 건물의 지하 2층에서 도곡동 땅을 사고 팔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네요. 도대체 영포빌딩 지하 2층이 도대체 어떤 공간인지 한번 좀 가봤으면 좋겠네요. 이게 보니까 그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에 의하면 보통 그 건물 사람들은 지하 1층까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비밀 장소구나. 네, 지하 2층까지는 생각도 못했고 한 인터뷰에서 보면은 지하 계단으로 가는 그 통로는 누군가 항상 있었던 흔적이 있었다 그래요. 거기에 사람이 정수기를 마시던 그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고 전열기가 있고 책상이 있었다. 지키고 있었던 거네. 아무도 못 가게. 범죄 영화에 보면은 비상 통로 같은 거 지키는 사람. 누군가 이렇게 똘마니가 앞에서 항상 지키고 있고 그래서 암살자들이 이제 암살을 마치고 총기 반납하러 갈 때 그 인사하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총 반납하고 집에 가고 이러잖아요. 올드보이 같이 막. 그 소지 없이 나온 회사원이라는 영화에 봐도 그러잖아요. 딱 그 느낌이네. 그랬다고 하죠, 지금. 근데 이 건물이 지상 5층에 지하 3층까지 있는 건물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지하 2층에 도곡동 땅을 매매를 계약을 했다고 하죠. 근데 이 지하 2층에서 대통령 기록물도 나온 거고. 그 이상해요. 그래서 도대체 제가 영포 빌딩을 직접 가보진 않았는데 큰가요, 거기가? 보신 분 마차님 보셨죠? 딱 어딘지 사진으로 알겠어요. 보면 그냥 작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하 2층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게 도면상으로 보면은 쭉 통로가 있고 사무실이 3개 양쪽으로 이렇게 방이 3개씩 이렇게 있고요. 그 문을 열면은 회의실 나오고 약간 사무실 나오고 이렇게 책상이 있고 어떤 방은 창고처럼 쓰고 근데 그 창고처럼 쓰던 방에서 BH 문건이 나온 거죠. 그래도 그러면은 비교적 관리가 잘 되는 곳이었네요. 지하 2층이면 뭐 습도 관리를 잘 못하면은 서류들이 썩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MB가 퇴임하고 나서 지금 거의 9년 10년 정도 이렇게 오랫동안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도 서류 뭉치들이 멀쩡하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사용하면서 관리를 했다는 뜻이거든요. 최근까지도 그럼 누군가가 습도 조절이라든지 이건 물론 이제 공조기를 통해서 하겠지만 사람이 하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그 안에 관리가 명확하게 되고 있지 않았으면 야수님 얘기한 것처럼 손상이 가죠. 네. 그런데 이건 분명히 최근까지 했었다는 이야기고요. 압수수색 들어가기 전까지. 파파메이드도 쓴 것 같아요. 그랬어야 되는데. 그랬겠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또 이 지하 2층에 김재정 씨가 여기에 사무실을 또 임차해서 쓰고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지하 2층이 이렇게 음산한 분위기였다는 거를 몰랐을 때는 김재정 씨가 지하 2층을 썼다는 그 말만 봤을 때는 정말 이렇게 김재정 씨를 비롯한 처가 식구들이 정말 무시당했구나. 아무리 그래도 사무실 임대를 김재정 씨한테 매부가 되는 거니까 그 매부한테 이렇게 사무실 부탁해서 내준 게 지하 2층이야. 그러니까 좀 너무해. 예,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예.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정말 은밀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감춰둔가라고. 영포 빌딩 지하 2층이라는 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삼성 미래전략기획실의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MB그룹의 총 기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작전을 짜는 모든 브레인들이 여기서 움직이는 곳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기에는 너무 일조량이 부족한 거 아닐까요? 이럴 때만 잠깐씩 모이니까. 그리고 여기를 계약을 해서 썼다는 게 김재정 씨가 사무실로 쓸 때 임차를 해서 썼다는 건 돈을 내고 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정말 돈을 진짜 썼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처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물이 5층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5층에 503호가 청계재단이에요. 원래 이 청계재단이 101호에 있었대요. 1층 잘 보이는데. 근데 이제 막 기자들 많이 오고 막 이런 게 되면서 5층으로 올라갔는데 하필 503호야. 503호. 이게 사실 영포 빌딩은요. 이명박이 지우고 싶은 흔적들 중에 가장 큰 핵심이었고요. 이명박이 영포 빌딩을 지우기 위해서 작업한 것 중에 하나가 청계재단이에요. 청계재단으로 이명박이 그랬죠. 아무도 안 묻지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건 다 알아요. 사람들이 이제. 자기는 살 집 하나만 남겨놓고 모두 사회에 기부하겠다.
그리고 청계재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영포빌딩의 소유권을 청계재단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영포빌딩은요, 지금도 청계재단 소유예요. 주인은 청계재단이에요. 빚더미 청계재단. 그래서 이게 김재정 씨가 당시에, 그러니까 이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포스코의 도곡동 땅을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도곡동 땅 판 그 돈을 다스한테 건네고 그 다스한테 건넨 그 돈이 BBK로 들어갔다. BBK, 뭐 옵셔널 벤처스, 기타 등등등 막 복잡하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그 도곡동 땅 자체가 1982년에 현대건설로부터 김재정 씨하고 임명박하고 같이 공동 명의로 구입한 땅이라고. 명의는 이명박이 아니라 공동으로 샀다고 해요. 네, 그런데 저는 그게 진짜인지 나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자기 돈 들여서 그 땅을 샀을까? 이게 여러 수상한 소문들이 있잖아요. 현대건설이 그룹 차원에서 전국 각지에 돈이 될 만한 땅은 미리 다 사놨잖아요. 특히나 강남 지역은 박정희가 뭐 평화의 댐을 비롯해서 이제 뭐 소영강댐이든 이게 그 수자원 관리 때문에 댐을 짓겠다는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모든 대한민국의 현금을 동원해가지고 강남 땅을 산 게 정주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강남의 땅을 매입을 할 때 한 사람 명의로 매입하면은 너무 눈에 드러나니까 회사 직원 명의로 다 분할해서 그렇죠. 매입을 했다는 거예요. 쪼개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강남의 대부분의 땅은 현대건설에서 매입을 했는데 그 개별적인 명의는 너무나 복잡하게 흩어져 있어가지고 누가 누구 건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원들이 이제 그 회사 재산을 정리할 때 퇴직할 때 꽁쳐서 나가는 재산이 그렇게 많았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 카더라 통신이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굉장히 그럴듯한 이야기잖아요. 예, 그럴듯하고요. 그중에서 가장 큰 콩고물을 갖고 나른 놈이 이명박이었다고 욕을 그렇게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업계에서도 너무 심하게 처먹었다고. 그렇게 되면서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 대부기공, 다스 전신, 대부기공을 만드는 게 원래는 현대그룹의 그룹사로 계열사로 하나를 만들려고 하다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로 사기업으로 넘어간 거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이 시장을 하면서 현대 쪽에서는 이제는 손 딱 들어버린 것 같아요. 그 타이밍에.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받쳐야 되는구나. 라는 감을 잡고 움직였으리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서 다스가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서 비약적인 성장을 하잖아요. 그럼 현대그룹에서 그냥 몰아주기 하지 않으면 그렇게 성장 못하거든요. 그 당시 정책이 MB가 밀었던 모든 정책이 현대에 어떤 득이 되는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거기에 꽂혔던 거죠. 그러니까 건설 사업도 그렇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 운전면허 제도를 이렇게 굉장히 대폭 완화한 거나 전진후진만 하면 됐어요. 이게 현대그룹사 차원에서 뭐 현대건설이든 현대자동차든 이게 뭐 완전 땡큐인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하다못해 박근혜 정권 초반에 정몽준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핵무장론을 들고 나온 적이 있어요. 당연히 밀어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럼 왜 핵무장론을 들고 나왔느냐. 현대중공업 일거리가 떨어지니까 미사일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논리였죠. 그때 그 당시 정몽준은 그런 논리 노골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지만 이게 안보 논리로 펼쳤지만 그 뒤에는 그런 속성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도 딱 그 논리를 그대로 활용했던 거죠. 서울시장 때는 청계천 뒤엎으면서 건설 사업을 대규모로 일으키고 이게 청계천만 뒤엎은 게 아니라 청계천에 있던 수만 명의 상인들이 어딘가로 이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잠실 쪽에 대규모 아파트 공장 단지가 올라갔고 뭐 이런 이제 그 동시다발적인 건설 사업이 MB 주도로 만들어진 거고 대통령이 된 이후로는 잘 알다시피 자동차가 무한대로 팔려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 거죠. 운전면허도 시험이 쉬워지고. 도대체 이 영포빌딩은 도대체 또 뭐가 있다면서요? 브레인이 누구야? MB가 마이 브레인의 약자인가요? 편집해주세요. 브레인이 없는데. 네, 그래서 속속들이 증언들이 나오고 있죠. 저 이명박의 재산 차명 소유는 1995년 당시 도곡동 땅을 김재정 씨로부터 263억 원에 사들인 포스코 당시에 박아무개 전 개발사업팀장이 도곡동 땅을 부르는 값대로 사라는 상부 지시를 받고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과정에서 본부장 등을 통해 도곡동 땅이 MB 땅이란 이야기를 들었다. 본부장과 친했는데 그런 내막을 얘기하지 않으면 땅 매입에 부정적인 직원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겠냐 생각했던 것 같다.
라고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 뭐 거의 이거는 정말 이제 말씀을 충격적이네요. 거죠. 네. 네. 마지막이네요. 이제 목에 칼을 푹 찔러놓은 건데요. 이 사람이 95년 4월부터 도곡동 땅 사업 기본 계획서를 만들었던 사람이고 그 후에 김재정 씨와 계약을 체결한 실무 책임자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MB 쪽에서도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있고 이 사람도 자기가 실무를 했었기 때문에 정말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플랜다스에게 추진하고 있는 안원구 전 청장이 지방국세청장 재직 시절에 발견했던 게 그 문서였잖아요. 포스코에서 그 도곡동 땅이 실소유주 이명박이라고 메모가 돼 있는 그 서류 뭉치를 발견해서 안원구 청장이 감옥까지 가게 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예. 정말 이 복마전이에요. 이 도곡동 땅을 포스코가 매입을 하는 과정에 포스코 자기 그 윗선으로부터 그냥 뭐 일반적인 뭐 이사급이 아니에요. 이거는 회장 선에서 내려온 거 같고요. 회장은 또 누군가에 의해 지시를 받은 건데 포스코가 옛날부터 원래 그런 일을 많이 했었어요. 박정희 시절부터 국가에서 관리 비슷하게 하면서 회장을 대통령이 꽂아놓거든요. 그러면서 포스코의 돈은 내 돈이었어요. 정치 자금으로 썼다고 포스코 돈을 갖다가 그랬던 흑역사가 그대로 이어져 왔던 거고요. 보면 이 김재정 씨한테 263억 원을 주고 포스코가 사는 곳도 영포빌딩 지하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증언하기에. 그럼 지하 2층에서 했던 얘기예요. 그렇죠. 예, 거기에서 계약을 맺었다는 거고요. 도곡동 땅이 이게 15억짜리가 10년 만에 263억 원이 된 건데 매각할 때 이게 얼마예요? 몇 배로 불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포스코에서는 감정을 했을 때 이 땅의 가치가 180억 원 정도로밖에 안 된다라고 평가를 이미 끝내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이게 자꾸 260억 정도로 이렇게 180억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이 1995년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네요. 포스코에서 파악한 도곡동 땅의 가치하고 이명박 쪽에서 김재정이 부른 가치가 거의 83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180억의 평가를 이미 끝냈고 그리고 MB가 265억에 사라고 한다니까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사! 그리고 80매덕을 그냥 윗돈 얹어서 주라고 한 정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증언이 나온 있었겠죠.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정황이 너무 웃겨요. 흥정하자 말자 그런 이야기도 없고 딱 263억 원 딱 불렀고 거기서 끝.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온 실무자들한테 이명박의 신화는 없다를 한 권씩 줬다 그러죠. 각하의 뜻이야. 그러니까. 그럼 한 권당 10억이에요? 그래서 그 땅이 이상은하고 김재정이 공동 지주로 되어 있지만 김재정 말이 자기가 다 맡아서 하고 있고 도장도 갖고 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이명박의 책을 줬다는 건 무슨 뜻이겠느냐. 이게 이 사람의 말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한 걸 보면 이제 박 팀장 이분의 얘기가 윗선에서 이명박 거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니까 그 윗선 부르면 되죠. 아, 그렇죠. 줄줄이 불러서 너 어디서 들었어? 어디서 들었어? 그러면 이제 제일 끝에 가서는 직접 들었는데요.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이명박한테 직접 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런 분들의 지금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우리가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뭔가 내부에서 균열이 일어나면 분명히 양심선언이나 증언한 사람이 나올 거다라고 했던 것이 이 MB의 기반이 점점 흔들리는 것이 보이니까 배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게 우리가 불과 한 3주 전만 해더라도 명박산선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요 2018년 새해가 밝고 나서 한 달 사이에 명박산성이 이제 거의 붕괴 수준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명박이가 진짜 인간적으로 쓰레기인 게 옛 속담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곡간에서 인심 난다고. 인심이 안 났어. 곡간은 졸라 차는데 인심이 하나도 안 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끝까지 안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관계는 없었지만 그냥 업무로 처리를 했지만 자기가 20여 년 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때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지금 이게 너무 지금 나라를 팔아먹은 지경이 왔어.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용감하게 내가 인터뷰를 하겠다라고 나선 거잖아요. 양심선언한 거죠. 네. 이 사람도 의인입니다. 네, MB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매일매일 다음 기사는 뭐가 뜰까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곽승훈 노무사의 노동 이야기. 곽승훈의 노동 이야기.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노동 뉴스 중에서 얼마 전에 땅콩 항공, 땅콩 해양이로 불렸던 사건의 주인공이 성화봉송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났었죠. 예.
조양호인가요? 그 한진그룹 회장. 네. 그 양반이 이제 전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준비위원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성화봉송, 평창올림픽 성화봉송 주자로 나섰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뭐 그 연관을 사람들이 했으니까. 네, 업적을 쌓았으니까요. 네. 근데 그 사람의 바로 뒤에 같이 주자로 달리는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조현아 전 부사장이더라고요. 그것도 환한 해맑은 웃음을 지으면서 그러니까요. 아, 참. 아직 국민 정서상 이 사람이 물론 이게 문제가 일단락 되지도 않았고요. 완전히 소송이 끝난 것도 아니잖아요. 피해 보상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데 그분이 나와서 사실 국가적인 행사, 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성화봉송에 같이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런 데 나오면 안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래서 사람들의 많은 분노를 자아냈던 사건이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연 이분들이 사실은 이 조현아 부사장 말고 피해를 입은 승무원들이 있잖아요. 네. 특히나 이 박창진 사무장님께서는 그 이후에 굉장한 심리적인 타격 그리고 회사 내에서도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지금 뭐 왕따를 절실히 느끼고 있다. 뭐 그런 그 근황 뉴스가 나오기도 했죠. 네, 바로 그 존 F 케네디 공항과 땅콩 이 두 단어가 조합돼서 우리한테 각인되고 있는 그 땅콩 회항 사건으로 오늘 노동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요즘에 박 사무장님의 근황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예. 일단 그 박창진 사무장, 뭐 줄여서 박 사무장이라고 할 텐데, 이분이 이제 그 대한항공에 처음 입사한 게 1996년도였어요. 그러고 나서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이 일어난 것이 2014년 12월 5일이었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대한항공에서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그런 승무원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네, 사실 그 임원들 부사장이잖아요. 또 부사장님이 타는 그런 비행기 승무원으로 타려면 그만큼 뭐 총애받기도 하고 또 실력이 좋은 사람들을 일부러 선발해서 태우기도 하는데 그만큼 능력이 출중한 직원이었다는 게 거기서 드러나는 건데요. 그렇죠. 네. 네, 그 중에서도 특히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그 방북을 할 당시에 경제사절단이 타는 그 비행기 거기에도 이제 사무장으로 탈 정도로 그 소위 말하는 에이스급이죠. 그러네요. 에이스급 네, 사무장이었던 네, 거죠.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회사 내에서 주는 이제 승무원상도 여러 번 수차례 받고 그리고 또 이제 회사의 유니폼 바뀔 때 그 피팅 모델로도 활동하고. 네, 이분이 키도 크고 몸도 아주 몸짱이잖아요. 예, 얼굴도 잘생기시고. 네. 네. 그런데 요즘 땅콩 회항 사건 이후로 굉장히 좀 특히나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사건 이후에 이제 집 앞에서 혹은 이제 출근할 때마다 항상 기자들이 이제 진을 치고 계속 전화 걸고 문자 메시지 보내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막 걸리고 그리고 이제 또 어디서 근거 없는 인터넷 찌라시 루머도 막 누군가 유포하고 이러면서 그 불면증이 좀 심해졌다고 하고요. 그렇죠. 사람들이 좀 이슈가 되면은 모함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 회사를 협박해서 뭐 돈을 뜯어내려고 한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기자들이 또 이렇게 약자 편이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괴롭히게 되고 말도 안 되는 기사도 나오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많이 심리적으로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오죽하면은 충격적인데요. 그 심리적인 공황 상태 때문에 우울증이 심각하다 보니까 자살 시도까지 또 생각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베란다 문 열고 거기 뛰어내리려고 거기에 써 있고 했는데 차마 이제 무서워서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말기암에 걸리신 누님께서 생사 갈림길에 있는 나도 삶의 의지를 놓지 않고 있는데 왜 창창한 네가 잘못도 안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서 우시는 바람에 그때 자기도 울면서 죽을 결심까지 한 거 죽을 각오로 한번 가보자 이런 그 상황까지 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박 사무장 같은 경우는 그 외상후 신경증과 적응장애 요것이 이제 그 산업재해로 업무상재해로 인정을 받아서 2015년 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휴직을 하고 복직을 했는데요. 복직을 하고 나와 보니까 직장 내 동료들의 분위기가 이제 좀 심상치가 않았다고 합니다. 마치 그 어떤 분위기였냐면 왜 조직의 불편한 진실을 까발려서 수치스럽게 하냐. 이런 그 눈치를 알게 모르게 좀 받게 했나 보더라고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게 많아요. 특히나.
아니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사람들이 그냥 너네 회사 괜찮은가 보다, 좋은가 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두는 것 자체가 뭔가 미덕이라는 듯이 생각하고, 오히려 회사가 그렇게 잘못되고 있으면 이것을 까발림으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서 시정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왜 우리를 창피하게 만들었느냐,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우리나라 직장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항상 나쁜 일을 덮는 데 쓰는 그 핑계가 그거죠. 조직 전체를 위해서 이런 핑계를 대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왕따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많이 좀 우울하게 만들어가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내부 고발자나 공익 제보자들이 못 견디고 나올 수밖에 없거나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가는 거, 이게 좀 그 직장 내의 적폐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런 인식 자체가 그런 범죄들을 더 키우게 되고요. 그리고 그 조직을 정말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그 조직을 더 썩어들게 가게 만들고, 마지막에는 정말 와해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극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드는 생각이, 조직 이렇게 조직 따지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조직폭력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침묵하는 사람은 동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그 단순한 왕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또 이제 그 인사상의 그 박 사무장이 불이익한 처우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이 좀 드러난대요. 얼마 전에. 네. 그 직급과 보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직급이라는 것은 이제 직무의 등급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직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라고 준 거, 이걸 말하는데, 직급은 그대로 사무장을 직급을 유지하면서 보직을 라인 팀장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보직이 해임돼서 일반 승무원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라인 팀장들은 일반적으로는 고객 응대를 직접 하지는 않고 고객 응대를 하는 일반 승무원들을 관리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 일반 승무원이 되면 주로 이제 그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승객을 일일이 대응하고 좌석 청소하고 또 기내 화장실 청소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박창진 사무장이 바로 이런 일들을 현재 하고 있답니다. 좌천됐네요. 네. 지금 뭐 말로는 보직 해임으로 해서 뭐 직급에는 별 다른 변화가 없는 것처럼 돼 있지만, 업무상 제 말단 사원이 하는 일을 맡김으로써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거는 바로 느끼게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자괴감? 그렇죠. 내가 이런 일을 다시 정말 말단으로 돌아가서 최하의 직급에 있는 일을 하게 되는구나. 회사에서 나를 어떻게 취급하는가를 이제 바로 몸소 느낄 수 있는 사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 라인 팀장이라는 보직에서 해임을 한 대한항공이라는 것이 뭐 거대한 대기업이다 보니까 그 주먹구구식으로 하진 않았겠죠. 나름대로의 명분을 갖고 그 보직 해임을 했을 텐데, 이유는 이겁니다. 그 라인 팀장이라는 그 자격을 얻으려면 토익 스피킹 공인 점수를 충족하고, 그리고 회사 내에서 실시하는 방송 A 자격 테스트라는 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박창진 사무장의 경우는 2010년도에 이미 이 자격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 내부 규정에 의하면 올해, 즉 2018년 9월까지는 이 시험을 안 봐도 되고 계속 그 라인 팀장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데, 갑자기 테스트 방식을 2015년도에 바꿔서 그때까지는 외부의 원어민 강사들이 그 채점을 했던 것을 갑자기 대한항공 출신 승무원들이 채점하는 방식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 외부자가 채점을 할 때와 그 내부자 출신들이 채점할 때 당연히 누군가의 입김이 들어갈 개연성은 높아지겠죠. 그러네요. 이 테스트를 주관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규정을 바꿈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승진을 실력이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너 일가가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 마음에 입맛에 맞는 사람만 승진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을 그냥 드러낸 거네요. 네. 그리고 이 테스트 자체도 원래는 관리자용과 일반 승무원용 테스트가 따로따로 있다 합니다. 왜냐하면 관리자들은 일반 승객들과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할 일이 별로 없고, 대신 일반 승무원들은 승객들과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시험의 종류가 좀 다른데, 그런데 일반 승무원용으로 박 사무장을 테스트를 해놓고, 그리고 이유는 발음이 안 좋다라는 이유로 통과를 시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발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그 평가 항목인 거거든요. 그렇죠. 누가 들었을 때 안 좋고 이거는 솔직히 발음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지만 의사소통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외국인이 알아듣기만 하면은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사실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요런 그 아주 그 치사하고 꼼수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박창진 사무장을 라인 팀장에서 보직을 해임시키고 현재 일반 승무원들과 똑같이 기내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이런 일들을 시키니 1년 가까이 이제 부당하다고 회사에 이제 개선해달라고 호소를 했는데 회사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결국 지난해 11월 법원에 인사상, 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부당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렇게까지 참 가지 않았었으면 좋겠지만 이미 이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태도가 이 사건 하나라도 드러난다고 보는데요. 그때 사실 조연아가 이제 워낙에 이슈가 되니까 고개 숙여서 사과하는 모습이 방송에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도 뭐 동생이 SNS에서 정말 분하다, 뭐 정말 복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분노를 표한 것도 있었고 아직도 자신들이 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전혀 반성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승무원만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걸 보면은 아직도 전혀 이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오히려 정반대로 감히 네가 오너 일가를 망신을 시켰어? 너 어디 한번 제대로 당해봐라. 누가 이기나 해보자. 그러니까 너 여기에 발붙이고 살게 만드나 봐라 내가. 그렇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떤 그 감정적인 이제 접근이고 이제 저는 이제 노동법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참 이게 법으로 안 가면 참 좋은데 이거마저도 사실은 지키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곳은 그나마 법밖에 없으니.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박 사무장에 대한 이런 그 인사상의 부당한 처우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과연 우리 노동법에서 저촉이 될 만한 부분이 있을까라는 것을 살펴봤는데 네. 지금 현재 가장 유일하게 지금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제목이 이제 해고 등의 제한인데요. 거기서 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에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써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과연 어떤 게 해당할까 봤을 때 이제 사실 해고한 거 아니고 그렇죠. 휴직시킨 거 아니고 그렇죠. 정직시킨 것도 아니고 전직 즉 뭐 다른 곳으로 발령을 시킨 것도 아니고 감봉은 더더욱 아니고 그 밖에 징벌에 해당하지 않을까라고 좀 한번 좀 의심을 해봤습니다. 근데 일단 그 지금 직급은 그 변경이 없어요. 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직급도 뭐 그러니까 아무것도 변경은 하지 않았는데 다만 보직. 하는 업무가 달라진 그렇죠. 거죠. 보직이 네. 라인 팀장에서 그 일반 승무원으로 보직 해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보직 해임이라는 이 조치가 그 경영 인사적으로 보면은 담당 업무에 변경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담당 업무 자체가 우리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것은 근로조건의 일부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그 근로조건의 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최소한 업무상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특히나 지금 그 라인 팀장에서 일반 승무원으로의 보직을 이동시켰다, 즉 보직을 해임시켰다라는 것은 사실상의 강등 조치예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명백한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던지 아니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지금 정당한 사유가 과연 뭔가? 회사 측에서 지금 제시하는 정당한 사유는 영어 방송 A 자격 테스트에서 탈락했다 이것이에요. 근데 그 탈락의 이유도 지금 박 사무장의 주장에 의하면 발음이 안 좋다. 이런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박 사무장이 96년도에 그 입사를 했어요. 작년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2017년이면 20년 이상입니다. 20년 이상 한 항공사에서 계속적으로 근무를 해왔고 특히나 이제 VIP들을 주로 응대를 해왔던 사람이 과연 그 발음이 문제가 되어서 업무에 지장이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은 좀 의문이 좀 생기고요. 특히나 과거의 채점자들은 이제 외부 원어민 강사들이었는데 이것이 내부자 출신들이 채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여기에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과연 이게 공정하냐, 그 결과가 과연 타당하냐라는 의문을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겠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네요. 뭐 작년 11월에 이제 부당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물론 정말 재판부가 공정하다면 이거는 당연히 승소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선은 지금 당장 그분께 심리적인 타격을 주고 우선은 피해를 먼저 주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좀 안타깝고 빨리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저는요 재판부의 그 공정한 판결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뭐 다들 느끼고 계시는 문제이겠지만 과연 사법부가 공정한가? 거기에 대한 또 근본적인 의문이 좀 든단 그렇죠. 말이죠. 네, 그거는 사실은 다른 얘기기도 하고요. 또 완전히 믿을 수도 없죠. 아유, 그럼 제일 먼저 크게 느끼는 게 저인데요. 그럼 제일 많이 당해봤잖아. 그러니까요. 대법원을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조현아 씨의 지금 근황을 통해서 보자면 네. 조현아 씨가 1심 때 그 쟁점이 뭐였냐면 항로 변경 혐의였거든요. 요것은 이제 중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1심 법원에서는 이것을 유죄로 인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징역 1년이란 실형까지 내렸단 말이에요. 선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법원이 이상해요. 점점 상급심으로 맞아요. 올라갈수록 권력자에게는 관대하고 노동자 없는 서민들에게는 보다 더 가혹하다라는 네. 그런 국민적인 정서가 깔려있는 상태죠. 국민적인 정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상급심으로 갈수록 정말 사용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이미 정말 수많은 사례에서 그렇죠. 나타나고 KTX도 있습니다. 그랬고 네. 이 조현아 판결에서도 2심에서는 요 항로 변경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을 해갖고 실형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로 감형을 했고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이게 그대로 확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조윤아에게 거의 이제 면죄부를 준 셈이 되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다 용서받았다 하고 성화봉송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예, 바로 지난 1월 13일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뒤를 이어서 성화봉선단으로 아주 얼굴 떳떳하게 들고 아주 환한 미소 지으면서 달리고 있더라고요. 네, 오히려 피해자는 그 화장실 청소 담당이 돼버리고 갑질 가해자는 성화봉송을 하고 이런 모습을 사실 물론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당함을 느끼지만 이렇게 큰 사건마저 전혀 그런 공정함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자들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사실 사람들이 그런 이 자괴감, 좌절감에 휩싸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런 그 공익 제보자나 내부 제보자들이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회사 내에서는 내에서대로 또 왕따 당하고 또 회사에서 알게 모르게 불이익한 처우를 받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네, 내부 고발자라고 하는 사실은 이 어감 자체가 이렇게 좋다고 느끼진 않잖아요. 네. 오히려 하지만 이런 분들이 정말 양심적이고 오히려 정말 사회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분들이시고 결국엔 더 이 사회를 크게 개선할 수 있는데 일조하시는 분들인데 왜 우리 스스로도 우리 주위에서도 이런 그 내부 고발자라고 해서 뭔가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우리 스스로는 혹시나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는 거를 그냥 묵살하고 우리도 같이 그냥 지켜보는 것만 아닐지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 내부 제보자 고발자 내지는 공익 제보자들이 예, 네. 그 좀 부당한 처분을 많이 받는 거 많이 한두 번 본 것이 아닌데 저는 어제 또 충격적인 그런 그 사례를 또 하나 봤어요.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수자원 공사에서 4대강 관련 문서들을 몰래 반출해서 파기하고 있다라는 뉴스 나온 거 보셨죠? 그것이 그 세상에 알려진 계기가 평범한 한 일용직 노동자가 일용직 노동하러 갔다가 거기서 그걸 발견하고 제보를 해서 결국은 이제 뉴스를 타고 관심이 집중되었던 일인데 근데 문제는 그 제보자가 나름 공익 제보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요. 예, 그 사실에 대해서 뭐 본인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뭔가 이상한 것이 있으니 이렇게 제보를 했는데 이분이 그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준비해 왔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곧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기로 돼 있고 타 회사에 드디어 이제 그 자격증을 가지고 법인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돌연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헐. 참 그런 일에도 참 디테일하게 영향을 미치네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용기 있게 자기의 이름과 모습, 얼굴을 다 공개를 했거든요.
만약에 공개를 안 했다면 이분이 합격 취소가 되진 않았겠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공익제보자 문제는 조금 오늘 뭐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다루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에 다시 한번 네. 디테일하게 다뤄보고 특히 우리 직장인인 우리 노동자들이 그 내부 제보자로서의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갑과 을, 영원히 지속되는 이 갑질, 이게 사실은 사라져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면서도 스스로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갑질은 이어지고 없어지지가 않고 있는 겁니다. 언제쯤 이 갑과 을의 관계가 권력 관계가 아닌 그야말로 서류상에서 누군가를 지칭하는 말로써 그 의미만 남게 될까요? 네. 노무사님 말씀 들으면서 화도 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막 전투력이 불끈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뉴스를 통해서 보는 실생활에 꼭 필요한 노동상식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노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이야기에는 수준이 없다. 삼촌, 정치가 뭐예요? 보나삼촌 정치가 뭐예요? 보현님, 푸른나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치의 정의가 뭘까요? 정치가 뭐예요가 우리 타이틀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생활 속의 심리 상담까지 계속 해주고 계신데 사실 그것도 하나의 일상생활 속의 정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 속의 정치하는 법까지 통달하신 우리 달인 푸른나무님의 상담. 16년 동안 정치만을 연구한. 네, 달인 푸른나무님의 상담. 오늘은 보현님께서 어떤 질문 갖고 오셨나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재단입니다. 재단. 우리나라 한자어가 많아가지고요. 재단이라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쵸. 그 4.16 재단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전에 유가족분들도 나와서 얘기를 같이 해주셨고, 박래군 선생님도 나오셨었지만, 근데 그 재단이라는 것이 저한테 너무 생소한 거예요. 저라는 일개 청년이 재단을 만들 일도 없거니와, 재단을 만드는 과정을 보는 일도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시민단체로 하면 되지 왜 재단을 꼭 만들어야 되지? 왠지 자본주의 불편하고 재단이라 그러니까 돈이 모여있는 곳 같고 그것을 꼭 돈이 있어야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복잡한 지점이 있는데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활동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보현아, 재단이 뭐니? 가족분들 재단 만드신다는데 이거 뭐니? 4.16 연대랑 안산시민연대랑 서울시민연대랑 이거 다 다른 거니?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물어본다는 건 관심의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생소해서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소한데 우리가 재단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같은 게 좀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그 4.16 연대에서 말씀해주신 내용은 알겠는데 그 5.18 재단도 있고 4.3 재단도 있고 전태일 재단, 노무현 재단 이런 재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재단을 만들어야지 사회 문제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이유 같은 게 좀 궁금해서 그러면 그 생소함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쉬워요. 정말 쉬워요. 재단에 있어서의 재자가 재물, 재화, 재산 이런 뜻이에요. 재산을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단체가 소유한다는 뜻이에요. 재단이라 의미가. 사회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뜻을 기리고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성금을 내.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사회에 어떤 여러 가지 공익 사업을 해요. 그런데 그거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근데 그걸 개인 누가 가져요? 예를 들어서 그거를 권양숙 여사님이나 노건호 씨한테 드리고 쓰세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공익적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사회적으로 돈이 모아져서 그 예산을 갖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거예요. 특히 공익사업.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개인이 갖는 재산이 아니고 단체, 재단이 공동으로 소유한다 생각하시면 되죠. 최근에 나오는 4.16 재단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억위원회에서 많은 분들이 출연하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재단 보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미르재단.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요. K스포츠 재단 뭐 이런 것도 있고. 전두환 씨가요. 1987이라는 영화의 그 부분인데 자기 임기를 끝내놓고 나서 계속 정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어서 일해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그게 사실상의 노태우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자기가 상황이 되려는 시도다. 근데 그것도 그 돈도 미래재단처럼 똑같아요. 기업들이 출연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공익을 가장한 뭔가 사업이라는 명목은 그거겠죠. 청계재단도 마찬가지예요. 이명박이 자기 재산을 사회에 기부를 했는데 청계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걸 관리를 사위가 하게 해서 사람들이 사위재단이라고 하죠.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게요. 재단이라는 그래서 이미지가 그게 좋은 의미만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거기에는 후원금 뭐 어쩌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적 어떤 재산들을 사회적으로 좋은 의미에 쓰일 때 이게 개인이 아니고 단체가 그걸 주도하거나 집행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만드는 바로 그런 게 재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재단을 안 만들고 4.16 연대에다가 우리가 그 돈을 막 모아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4.16 연대는 말 그대로 연대체잖아요. 교집합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4.16 재단하고 4.16 연대하고. 4.16 연대는 예초에 시작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4.16 연대는 연대대로 자기 본인들이 활동을 하시는 거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겹치겠지만 4.16 재단이 할 일은 또 따로 있을 수 있는 거죠. 왜? 노무현 대통령 비하하는 일배를 노무현 재단이나 이런 분들이 고발하시잖아요. 4.16 재단은 이제 4.16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진상규명 이런 것도 있겠지만 만약에 희생자분들이나 유가족분들을 인격적으로 명예훼손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누가 대처해야 되겠어요? 재단이 대처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효율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받는 그런 재단이 하나 있다는 거. 제도권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단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뭔가 돈을 관리하는 게 조금 더 공정하고 재단이 어쨌든 신고가 되잖아요, 국가에. 그렇게 되면은 좀 더 그냥 단체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는 그런 규제에 묶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재단은 그게 공익적이어야 돼요. 사적인 것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청계재단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같은 재단도 그런 식으로 쓰이잖아요. 그 건물 지하에다가는 뭐 이제 청와대에서 빼온 비밀문서 같은 거 갖다 놓고 청계재단 만들고 참 그런 거죠. 예. 국가의 체계로 들어가면서 그러면 국가한테 투쟁하거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못하게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시스템 안으로 더 깊숙이 이제 재단법인이 아마 국가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고 뭐 관련 법이 의거해서 설립이 돼야 되고 막 이런 조건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은 국가랑 더 가까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나빠요? 모르겠어요. 왠지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어. 본래 재단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거는 이를테면은 기업들이 사회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재벌 회장들이 나쁜 짓 했을 때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 돈 내놓고 재단 만들고 이런 방식이 대부분 많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사회에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무슨 장학재단 무슨 뭐 재단을 막 많이 만들어요. 근데 그건 이제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제 하향식 이런 식의 재단이고 바람직한 건 그런 거예요. 국민들의 돈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모여서 그 십시일반의 돈들이 모이는 재단은 훨씬 더 건강한 형태로 사회에 더 공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던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정말 좋은 일하는 재단이 전 솔직히 말해 딱히 많이 떠오르진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고 좋아하는 노무현 재단이나 김대중 평화재단이나 뭐 이런 정도가 있다 치지만 미국 같은 데 가면은요, 카네기 재단, 록펠러 재단, 포드 재단,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막 하면서 사회적으로 공헌을 많이 하는 그런 재단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의 그런 재단을 만드는 시도가 어쨌든 좀 더 공익적으로 좀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결정이었기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부 고발이 지금 한창 핫하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진짜 궁금한 거는, 내부 고발을 해본 적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내부 고발하는 직장 동료가 있었던 경험이 있으셨는지. 그러니까 제가 제 입장이라고 생각해봤어요. 제가 서지현 검사의 친구였으면, 동료였으면 어땠을까. 이 친구가 이런 일을 겪는 것을 내가 들었고, 그리고 이 친구가 이 조직 내에서 당하는 어떤 억압을 다 보고 있어. 그리고 내가 이 친구랑 밥 먹으면 이들을 억압하는 이 사람들이 그걸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럼 그 억압이 나한테도 올 것 같고, 나도 왕따 당할 것 같고, 나도 이러다가 쫓겨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친구랑 연락하거나 어떤 조직의 정보를 이 친구한테 갖다주는 일이 되게 심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부 고발자가 정말로 사실은 격리되기가 쉽구나라는 게 여기서부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게 이제 시민의 눈 선거감시단 활동인데, 이거는 내부감시단은 아니었지만
어떤 시스템을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불편한 목소리를 낸다는 거.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 지금 이런 취지에서 있는 제도니까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사실 불편한데 외부인이 그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어려운데 내부인이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정말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경험이 있으신지도 궁금했고 만약에 그런 동료가 있다면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내부 고발이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은 그 조직이 부조리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조직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끌어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내부 고발이 특별한 건 그 내부 고발하는 곳에 엄청난 뭔가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비정상이란 뜻이에요. 그게 다 대부분 다 그런 거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요? 그런 경험은 없고 내부 고발을 사회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이고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은 이유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경중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마인드에서 저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 내부적으로도요. 무슨 간부이거나 그렇지 않아도 어떤 사람은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저런 일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저거 심각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 그게 상충이 될 때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사회의 모든 패러다임은 나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법하냐 아니냐 또는 윤리적이냐 아니냐는 어떤 기준을 놓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내리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결론과 받아들이는 수용이 결국에는 그 집단과 사회를 망치는 거거든요. 잘못된 부분이 작고 사소한 거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시정 요구를 하면 받아주고 고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에이 그런 거 가지고란 말을 없애야 돼요.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자를 소유물처럼 여겨서 성적 대상화하고 성추행, 성희롱을 하고 그러면서도 도덕적인 법적인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그렇게 갔던 관행들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법을 가장 먼저 준수해야 될 검찰이라는 집단에서 횡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뒷얘기로 쭉 나오는 이야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검찰 내에서 그런 짓 하던 새끼가 성 관련한 사건을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봤던 것처럼 검찰의 구형 이상의 반대로 몰카 촬영하던 판사가 판결을 맡으니 판결도 이상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에이 그것 갖고 이 정도 가지고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운영하거나 핵심으로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문제 제기를 하면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푸나님께서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을 잘 해주시네요. 근데 사실 저는 좀 질문을 들으면서 보현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내부 고발자가 있으면 이 사람한테 내부적인 정보를 계속 얘기해줘도 될까? 그리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했어요. 좀 그렇게 만약에 그 사람이 내부 고발을 하면 다 같이 이제 문제가 불거지고 내가 우선 피곤해지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또 차후에 일어날 일까지 사실은 계산해서 좀 피곤하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자신 태도가 약간 비겁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사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조금 많이 안 좋게 생각이 드네요. 네. 비겁하죠. 비겁한데 만약에 제가 10년 동안 공부해서 검사가 됐다면 그렇게 해서 힘들게 그 자리에 갔고 막 승진을 앞두고 있다. 막 이런 상황을 가정해보면 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엄청나게 친한 친구였으면 어떻게 몰래 연락을 하고 이렇게 했을 것 같고 그래서 계속 도와주겠죠. 심리적으로는 도와주지만 여기서 공론화하는 거를 내가 같이 할 수 있을까 하면은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당하고도 고발하는 사람이 있고 묻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단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중요한 건 끌어가는 리더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건 간에 중앙 간부이건 최상급 간부이건 간에 끌어가는 리더층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됐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사실은 그 집단의 분위기를 좌우해버려요. 뭐야?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이것들이 하고 뭔가 제대로 보여주면 더 이상 안 일어납니다. 근데 중간 간부부터 시작해서 맨 윗대가리까지 그게 몸에 배어있는 거라 그러면 고쳐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그 일을 저지른 사람들한테는 면죄부가 주어지고 불만스러운 사람들의 목소리는 줄어드니까 그 조직 내에서는 당연시 돼버리는 이 방식으로 가는 거라 윗대가리들이 바뀌어야 돼요. 이 부분은. 근데 밑에서 그렇게 좀 약간 쉬쉬하는 그런 분위기로 자랐던 사람들이 사실은 승진해서 윗대가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과연 위에 가서 바뀔 수 있을까요? 저는 밑에서부터 사실은 오히려 좀 문화가 바뀌는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지해주고 뭔가 그 사람들을 제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그런 마음으로도 응원해주는 이런 풍토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진짜 슬펐던 거는 푸나 삼촌 얘기하신 것처럼 권력자들한테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본인 팀장, 위에 상관 다 올라갔는데 결국에 아무 결정도 안 내려오고 그래서 3달 있다가 또 얘기를 진행했는데 또 거기서 중간에서 얘기가 끊기고 해서 결국에는 언론 그리고 글 쓰는 방식 이런 것들을 선택하셨다고 해서 진짜로 권력자의 행동이 중요한 것 같고 제가 나름대로 저희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회사가 뭐 대표고 아니고 뭐 상관도 없어요. 사실 돈 버는 것도 없고 버는 돈도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표라는 사실을 계속 인식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아주 작은 권력, 남들이 봤을 때 진짜 하찮은 권력일지 모르지만 권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팀 내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조정을 해보거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 일이 있기 전과 후 우리 조직은 달라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나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거든요. 남들이 봤을 땐 개똥 아무 권력도 없으면서 뭐 벌써부터 저러냐 이럴 수 있지만 지금부터 연습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보현님은 그래도 잘 해내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뭔가 고민하는 것 자체가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하나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도 마지막 결론은 시대가 바뀌었고 바뀌었다는 말의 의미가 얼마나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전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를 살아왔어요. 불편해도 참아야 되고 대표적인 게 노동자들이잖아요. 니들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니들이 양보해. 파업도 하지 말고 임금 돌리지 말고. 그런 게 참아왔는데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21세기가 된 지가 벌써 올해가 18년이에요. 21세기가 된 지도 18년이 지났어요. 어떤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 투표권까지 생길 정도의 시간이 지났단 말이죠.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위에서 아래로의 그런 패러다임이 아니고 보통의 구성원들 하나하나의 구성원들이 불편한 지점들을 전체가 바꿔주는 과정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가장 안 바뀌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법을 집행한다는 검사, 판사 이런 조직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갑자기 떠오른 건데 이런 공익 제보라는 것이 사실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이제 밝히는 거잖아요. 지금 KTX 안에서도 사실 사고가 많은데 코레일에서 그 사람들 하나하나 찾아가가지고 무마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어쨌든 결국에는 크게 사고가 나면은 다 같이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이 결국엔 나를 위한다는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빙고. 3번째 질문입니다. 나에 대한 반성이에요. 오늘도 또 반성이 들어가는데 제가 남의 일에 불같이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저 화를 잘 안 내요. 제 일에. 근데 진짜 몇 년에 한 번인데 이번에는 제 옆 사람 일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회사에서 잘렸는데 일요일 아침 8시에 사장이 문자로 잘랐어요. 너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그 일을 들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제가 제일 화를 내는 거예요. 평소에 화를 제일 내지 않던 제가.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남의 일에 화를 내나?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남의 일에 화를 냈나? 생각해보면 이건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고 생각을 막 해보니까 저한테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회사를 뒤집어 놓고 나왔어야 됐는데 반밖에 못 뒤집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 뒤집는 수준이라는 것이. 네, 그때 그 사장님이 어떤 여자분의 건강검진 결과를 남성 직원들 다 있는 데서 너는 애인이 없으니까 질에 염증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헐. 개새끼네 진짜. 아이씨.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뒤집어 버리지 못하고 나왔어요. 저에 대한 불이익만 얘기했지 그렇게 만연해 있는 그 일에 대해서 그 문화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공론화시키지 못하고 나왔다는 거에서 항상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 문제로 누군가 마음 아파하고 고생하는 걸 보면 화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화가 결국은 과거에 저한테 나는 화인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막 고민하다가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가 오늘의 질문이에요. 저는 과거로 돌아가서 그 직장을 뒤집어 놓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은 뭐 심각한 일들 많았지만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직 그 회사에서 잘 일하고 있고 전 자신이 없어요. 지금 가서 되짚어서 그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의향도 없고 자신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노동 문제로 누군가가 화를 겪는다면 저는 옆에서 화를 내고 있겠죠. 이걸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한테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화를 가라앉힐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난해한데요. 풀어봅시다. 천천히.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당신 화를 내줘야 돼. 화를 내야 되는 위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 노동자들, 여성들 뭔가 핍박받는 쪽에서는 화를 내줘야 돼. 그리고 화를 내는 당사자가 있잖아요. 대상이 있잖아요. 거기서 또 그거를 조정해주는
필요가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법적인 기능, 뭐 그게 이제 고소고발해서 처벌한다거나 하는 기능도 있고, 사회적으로 그거를 뭔가 좋은 방향 쪽으로 제도나 이런 걸로 끌어가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내 자신의 이치에 따라서는 화를 내야 되는 위치가 있고, 그걸 조정해주는 위치가 있고, 그건 뭐 정부가 될 수도 있고, 시민단체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같은 방송일 수도 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질문이 굉장히 지금 난해하긴 해요. 저 질문을 답을 뭐라고 해야 되나 하는 그 띵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어쨌건 화를 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도 있잖아. 완전 말단이고 자기가 가장 뭐랄까 핍박받는 위치에 있는데 이 사람이 관리자 마인드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4.16 재단 인터뷰할 때도 그런 거예요. 세월호 가족들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국가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국가의 정책의 우선순위 같은 게 있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못 해줍니다.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별 문제가 없는데 국가의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래서 계속 자기들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되면 사회 각 분야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박근혜 때보다 문재인 대통령 때가 청와대 앞에 가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거든요. 근데 화를 내줄 지점에서 화를 내줘야 이게 중지하는 쪽에서 그 화를 내고 있는 강도만큼 중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단 이런 거 있잖아. 옛날에 적폐는 뭐냐면은 재벌이 있고 일반 노동자가 있어요. 중간에 정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부를 본인들 자신도 옛날 왕조 시대라고 생각해요. 아니 왜 저 재벌이들 싹 쓸어버리지 왜 우리 편 안 들어줘? 그래서 결국엔 재벌을 욕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욕하는 형태로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시대에는 정부하고 노동자하고 감정적으로 연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공식적인 문서 같은 걸로 드러나면 안 돼. 감정적 연대가 일어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대통령이 중간에 있다고 쳐요. 웹툰처럼. 한쪽 눈으로 윙크를 하고 노동자 쪽을 바라봐요. 좀만 기다리고 있어봐. 내가 얘네들한테 혼내줄게. 그럴 때 이를테면은 원리상은 그래요. 정부에게 그 노동자들이 막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야 정부가 재벌들한테 봐라. 우리 노동자들이 이렇게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 빨리 뭔가를 내놔. 뭔가를 바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사회가 변혁을 하려면 노동자가 학생이 청년이 여성이 관리자 마인드 가지면 안 되고요. 왜? 내가 이제 붕괴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이 여성분이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는데 꼭 댓글 그렇게 달잖아. 난 여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수치심 안 느낀다고. 그건 그 사람이 안 느끼는 거고 누구든 간에 그 여성이 아니라 누구든 간에 수치심 느꼈다고 하면 그거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사회의 변혁의 시작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자기 위치에서 최소한 동감을 못 해줄 거면 방해하지 말고 그러면서 사회를 조금씩 바꿔나가는 건데 여기서 잠깐 약자라고 사회적 선은 아니에요. 약자들이 너무 자기들 스스로의 선임을 강조하다 보면 결국에는 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긋나서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강자가 무조건 악도 아닌 거거든요. 그런 관점을 바라보면서 그 시야를 조절할 수 있는 시각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좀 어려운가요? 저는 이제 보현님께서 이제 친구들의 그런 부합리하는 걸 가지고 같이 화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전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화를 가지고 그 이전에는 회사를 뒤집지 못했지만 그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친구와 합심해서 뭔가 정말 뭐 노무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뭐 시정을 이루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 성공 사례를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화내는 것이 지난날에 내가 못했기 때문에 화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화를 냈더니 결국엔 잘 돼서 시정이 됐더라라는 그런 기억으로 계속 되게 긍정적인 분노로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촛불혁명도 그런 긍정적인 분노였잖아요. 저희가 박근혜 정권한테 화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선순환 같은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역시 우리 김성아 지부장은 이런 것만 한 12년 하신 분이라서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한. 제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 친구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 대신 나서서 이거 실업급여고 뭐 다 받아내고 싶고 포트폴리오랑 걔 물건도 제가 다 챙겨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안 그러고 싶어 하거든요. 그 회사를 다신 이름도 보고 싶지 않고 그쪽 동네도 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학을 뛰는데 저는 그것도 제가 나서서 어떻게 하고 싶은 그런 강압적인 마음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러게 그 대리인 가능하지 않나요? 그래서 노무사님들의 이제 연락처를 또 알려주면서 연락해봐라 했지만 이제 그런 의향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상처받아서. 문제다 진짜. 결국은 본인이 해야 될 문제인데 본인이 의지가 없으면 주위에 돕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렇게 포기하고 쓰러져간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까지.
사실 그 친구도 그런데 이제 노무사라는 직업 저도 몰랐어요. 그런 분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연락처를 알려줄 때마다 이분 때문에 본인이 업계에서 불이익 당할까봐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고민하는 지점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때마다 사람마다 사실 성향이 달라서 그걸 강요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같은 보현 씨 태도를 계속 견제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바로잡는 그런 사례도 분명히 발생하지 않을까 싶네요. 너무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네. 이런 실생활에 잘 쓰일 수 있는 이런 프라님 이야기 이런 것 특히나 요즘 예습 복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야기 푸나님, 보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프라모델, 장난감, 스타 팬클럽이 어린이나 청소년들만의 것은 아니라죠. 이런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나만의 무언가 있으신가요? 함께 부딪히며 살아가기에 항상 즐거운 일만 있긴 어렵잖아요. 뉴스만 봐도 화가 나는 요즘은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정도가 더 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를 기쁘게 만드는, 또 쉬게 만드는 누군가, 아니면 무엇인가가 있어야 거기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게임, TV 드라마, 각종 취미생활 또는 연예인, 사랑하는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없다면 오늘 하나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나의 하루를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자갈자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언론에서도 충분히 조사가 되고 공개가 된 다음에 기록원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이게 대통령 기록물인지 아닌지를 분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분류됐으니 곧바로 기록원으로 가버릴까봐 저는 걱정이다. 그 법적으로는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게요. 이게 지금 어디서 길에서 주운 게 아니고요. 캐비넷에서 그냥 주워온 게 아니고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압수수색된 증거 물품이에요. 검찰에서는요. 이것을 국가기록원으로 원본을 전달하더라도 카피본을 반드시 남겨놓게 돼 있어요. 안 남겨놓으면 이거는 업무 태만이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다 막 서류 철해놓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호치케스 집어넣고. 예. 그러면 사실 이거는 전자로 다 들어가서 카피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예. 재밌겠네요. 하고 싶네요. 저 그런 복사 잘 하는데. 저도 잘 하는데. 이번에 평창 올림픽 초대장 가지고 한정도 수석이 갔을 때 그 범죄 현장에 청와대 사람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전 그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보면서. MB의 마음이 적진의 본진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MB가 웃고 있지만 굉장히 떨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추가로 잠깐 말씀을 드릴 거는요. 이명박 측에서도 여기서 나온 문건들이 청와대 문건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여기 왜 있지? 가져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게 정말 웃겨 죽겠어요. 이거를 사실은 인정을 하고 해당 문건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 공문을 검찰에게 보냈어요. 아까 야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검찰 손에서 계속 있을까 봐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내달라고 한 건데 검찰이 짱구가 아니거든요. 수사에 돋은 사람들이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증거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검찰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네요. 복사가 힘들다면은 타이핑을 해서라도 제가 완벽하게 복제를 해놓는 자원봉사를 하고 싶네요. 자봉, 무보수로요. 예. 프랑스에서 고가의 스마트폰을 훔치는 집시들이 그걸 훔쳐서 막 달아나다가 잡히잖아요. 그러면 하는 변명이 있어요. 똑같아요. 내 건 줄 알았어. 지금 MB의 수준이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모두의 바람이 모여 하나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열정이 모여 평화의 불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75억 인류의 평화 올림픽이 되길 바랍니다. 2018년 2월 9일 대한민국 평창.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평화로운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20억 원을 횡령했다고 말하는 간 큰 격리 직원 조아무개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전 격리 직원 조 씨. 사실은 이게 애매했어요. 왜냐하면 이 격리 직원을 불러들일 때 참고인으로 불렀거든요. 조사를 불러들일 때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들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직접적으로 범죄에 가담되지 않은 것 같아 이 사람은. 라는 분위기를 줘요 상대방한테. 그래서 참고인으로 조사할 거니까 와주실래요? 불러요. 조사를 하니까 너 범죄 저질렀네? 그리고 피의자가 딱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공범이 된 거죠. 같이 횡령을 어쨌든 돈을 같이 아직은 공범 단계까지는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조직범죄로 치면 행동대장이 아니라 행동대원 마지막 실행범으로서 이제 공범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이 조모 씨라는 사람이 마음을 놓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법적인 처벌 안 받을 거야.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지났거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씨 오빠들이 지켜줄 거야. 그렇지. 공소시효가 지나니까 이제는 처벌 안 받을 수 있어라고 해서 참고인으로 부르니까 덜렁 들어갔는데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요. 검찰 입장에서 이게 공범 그러면 공범은 공소시효는 똑같아지거든요. 이명박하고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다스 이상은 회장의 18년 동안 운전을 했다는 김종백 씨 있잖아요. 네. 김종백 씨 이야기가 이래요. 이 조아무개 씨가 격리 직원 조아무개 씨가 그동안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동형 씨도 이제 헛소리 삑삑하고 이 김희중 씨도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김백준 씨도 이제 막 이런저런 거 털어놓으니까 금이 가기 시작했죠. 예, 이 조아무개 씨가 이랬다는 거예요.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원한 게 그런 거였잖아요. 예.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되고 나서 특검이 움직인 거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었으면 이 사람이 그리고 특검에서 개인 횡령으로 이게 결론이 나지는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고 또 내부적으로 누군가에게 걱정하지 마. 너 그냥 이렇게 해서 처벌 안 받고 그냥 월급 받으면서 살 수 있게 해줄게라고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들을 겪으면서 이 사람은 알고 싶으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인데 알고 싶지 않았다고 보는 게 더 맞아요, 사실은. 뭐 경주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아마 이 사람이 누군지 동네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다 알죠. 네, 이미 굉장히 생활하기가 힘들어진 상태일 것 같은데 빨리 이 조사 기간을 단축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네요. 자, 강남의 핫플레이스죠. 영포빌딩에서 그 건물의 지하 2층에서 도곡동 땅을 사고 팔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네요. 도대체 영포빌딩 지하 2층이 도대체 어떤 공간인지 한번 좀 가봤으면 좋겠네요. 이게 보니까 그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에 의하면 보통 그 건물 사람들은 지하 1층까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비밀 장소구나. 네, 지하 2층까지는 생각도 못했고 한 인터뷰에서 보면은 지하 계단으로 가는 그 통로는 누군가 항상 있었던 흔적이 있었다 그래요. 거기에 사람이 정수기를 마시던 그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고 전열기가 있고 책상이 있었다. 지키고 있었던 거네. 아무도 못 가게. 범죄 영화에 보면은 비상 통로 같은 거 지키는 사람. 누군가 이렇게 똘마니가 앞에서 항상 지키고 있고 그래서 암살자들이 이제 암살을 마치고 총기 반납하러 갈 때 그 인사하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총 반납하고 집에 가고 이러잖아요. 올드보이 같이 막. 그 소지섭 씨 나온 회사원이라는 영화에 봐도 그러잖아요. 딱 그 느낌이네. 그랬다고 하죠, 지금. 근데 이 건물이 지상 5층에 지하 3층까지 있는 건물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지하 2층에 도곡동 땅을 매매를 계약을 했다고 하죠. 근데 이 지하 2층에서 대통령 기록물도 나온 거고. 그 이상해요. 그래서 도대체 제가 영포 빌딩을 직접 가보진 않았는데 큰가요, 거기가? 보신 분 마차님 보셨죠? 딱 어딘지 사진으로 알겠어요. 보면 그냥 작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하 2층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게 도면상으로 보면은 쭉 통로가 있고 사무실이 3개 양쪽으로 이렇게 방이 3개씩 이렇게 있고요. 그 문을 열면은 회의실 나오고 약간 사무실 나오고 이렇게 책상이 있고 어떤 방은 창고처럼 쓰고 근데 그 창고처럼 쓰던 방에서 BH 문건이 나온 거죠.
그래도 그러면은 비교적 관리가 잘 되는 곳이었네요. 지하 2층이면 뭐 습도 관리를 잘 못하면은 서류들이 썩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MB가 퇴임하고 나서 지금 거의 9년, 10년 정도 이렇게 오랫동안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도 서류 뭉치들이 멀쩡하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사용하면서 관리를 했다는 뜻이거든요. 최근까지도 그럼 누군가가 습도 조절이라든지 이건 물론 이제 공조기를 통해서 하겠지만 사람이 하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그 안에 관리가 명확하게 되고 있지 않았으면 야수님 얘기한 것처럼 손상이 가죠. 네. 그런데 이건 분명히 최근까지 했었다는 이야기고요. 압수수색 들어가기 전까지. 파파메이드도 쓴 것 같아요. 그랬어야 되는데. 그랬었겠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또 이 지하 2층에 김재정 씨가 여기에 사무실을 또 임차해서 쓰고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지하 2층이 이렇게 음산한 분위기였다는 거를 몰랐을 때는 김재정 씨가 지하 2층을 썼다는 그 말만 봤을 때는 정말 이렇게 김재정 씨를 비롯한 처가 식구들이 정말 무시당했구나. 아무리 그래도 사무실 임대를 김재정 씨한테 매부가 되는 거니까 그 매부한테 이렇게 사무실 부탁해서 내준 게 지하 2층이야. 그러니까 좀 너무해. 예,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예.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정말 은밀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감춰둔가라고. 영포 빌딩 지하 2층이라는 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삼성 미래전략기획실의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MB그룹의 총 기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작전을 짜는 모든 브레인들이 여기서 움직이는 곳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기에는 너무 일조량이 부족한 거 아닐까요? 이럴 때만 잠깐씩 모이니까. 그리고 여기를 계약을 해서 썼다는 게 김재정 씨가 사무실로 쓸 때 임차를 해서 썼다는 건 돈을 내고 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정말 돈을 진짜 썼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처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물이 5층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5층에 503호가 청계재단이에요. 원래 이 청계재단이 101호에 있었대요. 1층 잘 보이는데. 근데 이제 막 기자들 많이 오고 막 이런 게 되면서 5층으로 올라갔는데 하필 503호야. 503호. 이게 사실 영포 빌딩은요. 이명박이 지우고 싶은 흔적들 중에 가장 큰 핵심이었고요. 이명박이 영포 빌딩을 지우기 위해서 작업한 것 중에 하나가 청계재단이에요. 청계재단으로 이명박이 그랬죠. 아무도 안 묻지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건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자율주행 수소차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 궁금한 게 많습니다. 제가 아무런 지금 그걸 좀 하지 않고 있는데 조마조마하네요? 예, 괜찮습니다. 근데 앞차가 만약에 급증을 한다든지 저러면 어떻게 하죠? 마찬가지로 급증을 10km를 달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래차 부분이 세계적 수준임을 확인했다며 2030년엔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차가 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밀 안전 지도만 갖춰지면 어디든지 이 안전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시기까지 왔다. 그런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되었고 아주 기뻤습니다. 자율주행차는 문 대통령이 혁신 성장을 이끌 대표 산업으로 꼽아온 분야입니다. 혹시 모를 안전에 대한 우려에도 대통령이 직접 시승에 나선 건 자율주행차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현 정부 경제 기조가 반기업적이라는 재계 불만도 있는 상황. 일자리 나누기 모범 기업으로 어제 한화 큐셀을 찾은 데 이어 이틀째 대기업 기살리기에 대통령이 직접 나선 걸로도 보입니다. 우리 하나 큐셀 업어드리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진짜로 업어드릴까요? 청와대는 대통령이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기업들은 앞으로도 적극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작년 6월 세월호 특조위가 강제 해체되면서 남긴 중간 보고서입니다. 정부의 방해와 비협조가 세부 제목까지 붙여 상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청와대가 특조위 활동의 핵심인 진상규명국장을 위원회 해체 순간까지 임명하지 않은 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보고서는 그 중에 핵심적인 사항만 요약한 거죠. 실제로는 그게 늘 일상적으로 해온 거니까. 그 정부 부서가 독자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청와대에서 일정하게 지침 이런 거를 줘서 그러지 않나 싶어요. 진상규명 관련 예산은 특조위 요구액의 9%만 배정됐고 인양선체 정밀조사 예산은 48억 원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조사 거부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참사 대응 관련 자료를 요청한 특조위 관계자의 출입 자체를 거부했고 해경은 100만 개의 교신 음성 파일 중 0.7%만 제공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조위 공무원들인데 무슨 민원인 취급도 하고. 해수부는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을 철수시켰고 교육부는 특조위가 잡은 청문회 장소 예약을 취소시켰다고 보고서에 기록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인원 축소에, 기획재정부는 예산 축소에 앞장섰다고 적혔습니다. 사실상 정부 모든 부처가 등을 돌린 셈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혀서 저희는 마치 유리벽에 갇힌 채로 뭔가 활동을 해야 되는 것 같았고 마치 유령과 싸우는 것 같았고요. 주무부처이면서도 일련의 방해 공작에 앞장선 혐의로 해수부의 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은 어젯밤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과거 성추행 피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가해자도 지목했습니다. 취업 과정에서 취업을 하려고 했던 회사의 이제 로펌의 대표였는데 취업을 앞두고 있던 자신의 상황이 당시 저항을 할 수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검사장 출신의 로펌 대표와 제가 갈등을 빚어서 향후 취업 시장에서 제가 어떤 이득을 볼까. 한 의사는 JTBC 취재진에게 8년 전 성추행을 당했다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가해자는 같은 대학병원에서 일했던 교수였습니다. 새벽 한 3, 4시경에 전화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부인과 부부관계를 하는 중에 목이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희롱 발언은 사무실에서도 이어졌고 상사에게 문제를 알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니? 그리고 너가 너무 예민한 게 아니니? 그런 게 싫으면 너가 떠나라. 의료계 성범죄 피해는 110뿐만이 아닙니다. 의사 면허가 있어야 가입 가능한 커뮤니티 게시판엔 성적 피해를 당했었다는 글이 지난 월요일 이후 수십 건이 올라왔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고백으로 시작된 미투 운동이 법조계를 넘어 정계와 의료계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거기 있으면 안 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기록물 같은 것들이죠. 다스 창고에서 MB 청와대 문서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이 기사 제목을 보고 순간적으로 영포 빌딩 창고라고 봤어요. 다스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왜냐면은 거기에 정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기사를 보고 당연히 다스라는 그 글자를 나도 모르게 영포 빌딩이라고 읽었거든요. 아니 근데 다스 서울 사무소가 지금 영포 빌딩에 있어요. 그 영포 빌딩이 맞아요. 네. 영포 빌딩에 다스가 있는 거고요. 워낙 우리가 많은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이 머릿속으로 정리가 잘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아니 2016년에 다스 서울 사무소가 원래 양재동에 있다가 지금 영포 빌딩으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2층에 있어요 지금. 지금 그래서 검찰이 다스 압수수색한 문건 중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기록물, 청와대 기록물이라는 게 분명히 여기 써 있는데 박스에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기 보관했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서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보고 이 이명박 측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보관한 거 실수 가져가세요 이러고 있어요 지금. 실수로 보관했대. 그러면서 가져가래 국가기록원 보고. 이렇게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정말 무식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죠. 내가 대장이었으니까 내가 있을 때 만들어진 건 다 내 거, 다 가져가는. 그 본인이 제가 저번에 읽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썼던 편지에 보면 그 내용이 너무 구구절절하게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똑같이 그보다 훨씬 더 당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요 공식적으로 이명박 정부에게 요청을 했어요. 여차저차해서 그 기록을 보라. 매번 올라가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주원 시스템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으니까 볼 수 있게 해다오. 이렇게 요청을 한 상황이었고요. 지금 이명박은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관한 증거 자료들을 갖다가 여기다 보관한 거라고 보여요. 심지어 청와대에서 영포 빌딩으로 옮길 때는 포장이사를 이용했다고 하죠. 그러게요. 너무 웃겨 이런 부분들이. 아니 이 사람들은 박근혜도 그렇고 포장이사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니 무슨 보안 서류를 움직이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포장이사로 너무 자기들 마음대로 쉽게 이동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명박이 청와대에서 재직하던 그 대통령으로 있던 그 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문건을 다 여기에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퇴직할 때
나올 때 이제 다 검토를 거쳐서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라고 판단한 것만 모아놨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이게 뭐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 불편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대신 치워줘야지 하고 갖고 나온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 자료에는요. 분명히 다스는 당연하고요. 다스에 관계된 건 당연하고 이명박이 미국의 주미 영사관을 통해 가지고 돈을 슈킹한 거. 네. 국내로 들어오게 슈킹한 그런 상황들 이런 거에 대한 그 전반적인 증거 자료들이 다 들어있을 거고 또 하나 들어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의심되는 것은 박근혜와 이명박이 단독 독대했던 서류도 분명히 있을 거다. 9월 달에 2012년 9월 달에 독대를 한 날 그 서류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메모 형태라도. 그러니까 BH라고 박스에 적혀 있었다고 했는데 잘 찾아보면 GH라고 써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혹시 모르지만 사실은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가슴을 쿵 친 게 뭐냐면 저기에 과연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조작하려고 시도했던 그런 명령을 내리고 실행했던 문건들이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걸 문건으로 남겨놨을까요? 그러니까 갖고 나왔죠. 파쇄하기 너무 아까운 거야. 그 경험들이. 아니 그거는 좀 너무 위험한 자기 자신한테도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왜 문서로 했을까? USB나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더 위험한가요? 더 위험하죠. 한번 카피되면 어떻게 막을 그렇죠. 거예요? 그거는. 디지털은 카피가 한번 되면 무한 카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게 더 웃겨 나는. 그래서 이게 BH라고 뭐 블러하우스 청와대 문건인 거는 뭐 누구나 아는 건데 검사들도 이게 압수수색 들어가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물론 미리 알고는 들어갔지만 실제로 그런 게 남아있으리라고는 사실은 확신을 못했을 상황이었을 것 같고요. 이 박스 안에 있는 증거 자료들이 이제 앞으로는 나오겠죠. 재판을 통해서건 이명박을 불러들여서 조사를 할 때 분명히 이제 이 자료들이 그 기초가 돼서 움직여질 텐데 다른 거는 다 몰라요. 다른 거는 다 부차적이야. 빼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일단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걸로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너무 억울하거든요. 네, 그렇죠. 걱정되는 게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거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국가기록원으로 바로 이관될까봐 저는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바로 이건 안 되죠. 바로 수사를 통해서 그 내용이 속속들이 다 검토가 된 다음에 이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원래 조화무게 씨 이분은 그러니까 유야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냥 심부름만 했던 사람이지 전체 그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그냥 특검에서 봐줬기 때문에 특검에서 덮고 넘어간 건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위에서 다 알아서 해서 자기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서 지금까지 다스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인데 왜 이제 와서 나를 뭔가 중대한 범죄자인 것처럼 사회적인 분위기가 몰고 가고 김희중 씨가 조화무게 씨를 특정한 게 아니라 이동형이나 이시영이나 김희중, 김백준 이런 사람들의 그 진술을 다 종합을 해보면 이 조화무게 씨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다는 게 너무 명백해지니까 자기도 이제 그런 그 그림의 조각들이 자기한테 이렇게 화살이 오고 있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자기가 너무 손에 피를 많이 묻혔어 지금. 그러면은 나도 이대로 내가 그냥 당하고 죽을 수는 없다. 나도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김종백 씨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조모 씨가 이 격리 직원 조 씨가 현명한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처럼 굉장히 현명한 거가 여기서 피의자로 전환이 되지 않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도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냥 참고인 수사를 끝나고 그냥 끝까지 우리밤을 내밀고 나가버렸다. 번개탄 먹어요.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거든요. 자, 이 조 씨가 120억 횡령건이라고 그래서 본인이 120억을 횡령했어요라고 진술한 사람이에요. 내가 다스 120억을 횡령했어요라고 진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짓 진술을 한 거거든요, 이 사람이. 그랬던 사람이고 이 사람의 죄를 놓고 보면 120억 원을 횡령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는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명박과 관련된 다른 일들이 걸려 있는 거죠. 안 봐도 뻔하죠. 그 이후로 이 다스라는 회사가 그거 일회성으로 120억을 횡령한 그 혐의 그 당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뭔가가 있어 왔기 때문에 검찰이 증거를 자꾸 물어보고 증거를 들이미니까 할 수 없었고 그러니까 피의자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120억 횡령했어요라고 얘기했던 그거 이후로 어떤 혐의가 구체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피의자를 전환을 한 거고 이 조 씨는요. 검찰한테 무조건
매달려야 돼요. 협조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리해질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럼요.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죠. 예,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고요. 125 횡령권도 누가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라고요. 라고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다 알고 이 조각을 맞추기 위해서 빠져있는 조금의 그 틈새들을 메워 나가기 위해서 이 조화무게 씨를 소환하고 피의자로 전환한 거지, 모르는 게 있어서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자 부른 게 아니거든요. 거짓말 하면은 혼납니다, 진짜. 조사가 있던 날 아침에 검찰청에 이제 출두를 하잖아요, 법원에. 그 모습을 보면 이렇게 기자들을 마주하는 본인을 상대로 이런 경험이 처음일 거란 말이에요. 처음이죠. 그때 느꼈을 것 같아요. 아, 인생은 실전이구나. 실전이구나 느꼈을 거고요. 이 격리 직원 조 씨 경우에는 가정을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홀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버틸 방법이 없습니다. 다 이야기하고 10년 받을 거 1년 받고 1년 받을 거 집행유예 받고, 그러니까 이게 최선인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조화무게 씨가 이번에 피의자로 전환되기 전에 밖에서 슬기로운 감방 생활도 봤을 거고 착하게 살자라는 그 감옥 리얼리티 예능도 봤을 거예요. 왜냐? 일말의 가능성이 있거든.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다 챙겨봤을 거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에 대한 굉장히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돼 있는 상태예요. 약간 기대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고 이렇게 다 꼼꼼하게 자기 기억력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다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야지만 자기가 나는 둘째 치고라도 우리 가족이라도 지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좀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범죄에 그냥 격리 직원으로 사회생활 시작했는데 사장보다 더 위에 있는 회장님, 왕 회장이 심지어 대통령이었어. 왕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압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월급 몇 푼 받아 그 안정적으로 받고 싶어가지고 시작했던 일이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고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누가 그게 자기가 하는 짓이 이렇게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어 놓을 만한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냥 돈 많은 사장이 자기 재산 빼돌리려고 그냥 차명 계좌 몇 개 열어서 그 돈 장난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겠지, 이게 국기문란하고 연결될 거라고는 그 당시에는 이 여자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불쌍해요, 진짜. 몰랐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알고 싶지 않았겠죠. 그럴 수도 있고. 거기다가 자기가 받은 돈도 있잖아요. 이 특검이 이명박이 대통령이 당선